네, 안녕하세요. 한류와 언어 11주 1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주제를 이어오다 보고 주별로 나뉘다 보면은 뜬금없을 수 있는데 마돈나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할리우드 영화에서의 어떤 생산자로서의 스타와 스타덤의 탄생의 그 어떤 과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돈나라고 하는 그런 여성 대형 팝스타의 어떤 스타로서의 생산자로서의 생산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살펴봤어요. 이번에는 뭐 너무나 유명한 그야말로 팝의 제왕이라고 불리우는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할리우드의 영화 제작 방식 속에서 스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든지 마돈나의 뮤비와 또 그녀의 앨범 작업들, 그리고 또 오늘 살펴보는 마이클 잭슨의 이제 여러 가지 뮤비 작업이나 음악 작업을 살펴보면 이게 사실은 어떤 한국 그 대중문화 산업의 기본 베이스구나. 여기서 어떠한 속성에서 더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한류라는 것이 어떤 그런 팬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되었냐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한류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의 영향을 주었던 이제 그런 그 미국의 대형 스타, 또 미국의 그런 대중문화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사실 크게 벗어났다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펴볼 논문은 Monster Metaphor Notes on Michael Jackson's Thriller라고 해서 커베나 멀서라는 사람이 1991년에 Stardom, Industry of Desire, 그러니까 뭐 욕망의 산업 스타덤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행본 속의 이제 하나의 그 모노그래프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특히 스릴러라고 하는 그 이제 사실 앨범명이고 그 안에 이제 싱글의 이름이기도 한 그 뮤비에 대한 것을 주로 분석한 논문입니다. 사실은 이게 뮤비가 굉장히 뮤직비디오가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마돈나의 경우에도 말을 했지만 단순하게 과거에는 뮤직비디오가 음악을 전달하는 수단이나 매개에 불과했지만 뮤직비디오 자체가 어떤 그 대중들의 어떤 소비의 구체적 대상이 된 것이고, 사실 뭐 BTS를 포함한 많은 K-팝 스타들도 이제 뮤비가 굉장히 매력적인, 뮤비 속에 보이는 어떤 스토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컨셉이라든지 그리고 댄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잖아요. 뭐 오히려 뭐 영화나 드라마는 어차피 그 영상 매체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지만, 사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인데, 이제 이 사실 80년대 마돈나나 마이클 잭슨과 같은 대형 팝스타들을 통해서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혜택을 톡톡히 본 것이 한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돈나의 뮤비도 이제 크게 뭐랄까 그 획기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은 여성 팝스타로서 대형 스타인 건 맞지만, 사실 마이클 잭슨이 훨씬 더 뭐 영향력이 컸습니다. 일단 앨범도 워낙 많이 팔렸고, 그래서 특히 1981년 스릴러 앨범은 전 세계적으로 6,600만 장 이상으로 팔린 것으로 기록이 돼서 기네스북에 이제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등재됐어요. 뭐 지금도 뭐 이런 뭐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기도 하지만, 이런 쪽 전공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따로 구매하고 소장 가치가 있으니까요. 구체적 판매량이 한국에서 조사된 적은 없지만 1984년 3월 21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근거해 보면, 이제 라이센스 음반이라고 해서 이제 그 외국에서 들여오는 음반들을 그렇게 말을 하는데 5천 장만 팔려도 잘 나간다고 하는데 스릴러의 앨범은 5만 장이나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번에 BTS의 그 최근 앨범이 이제 뭐 5대 음반 시장을 다 이제 석권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읽어보고 이거 뭐 몇만 장 판 거 가지고라고 하지만, 사실은 마이클 잭슨도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거예요. 미국하고 이제 영국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많이 팔리는 거고, 몇만 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때는 앨범을 사야 되는,
그러니까 앨범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지금은 사실 굳이 앨범을 살 필요가 없는데 앨범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 여러분들 표현대로 웬만한 그 덕질 아니면 뭐 팬심 그런 것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사실 더 어찌 보면 어마어마한 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앨범이 그만큼 팔린다라고 하는 것은. 네. 특히 이제 스릴러는 선생님은 이 그 앨범, 그러니까 CD나 이런 것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 들어보면 스릴러는 음악으로 들을 때 별로 이렇게 즐겁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빌리진이나 비릿이나 뭐 이런 더 좋은 음악들이 있어요. 듣기에는. 그런데 이 스릴러는 뮤직비디오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유튜브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흥흥하지만 이게 82년도의 뮤직비디오고 일종의 좀비물이에요. 좀비 패러디물이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마돈나의 뮤직비디오도 똑같았죠. 뮤직비디오를 독해한다, 해석한다 이런 입장은 다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스릴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팝 음악의 한 획을 그은 기념비적인 작품.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참 좀비 좋아하나 본데 서양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좀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뭐 킹덤이라는 드라마도 있지만 넷플릭스에 있는 네, 그래서 지난번 마돈나 얘기를 할 때도 기존 뮤직비디오 제작의 관행을 좀 간단히 얘기를 했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럼 연인이 나와서 혹은 그 가수가 연인의 역할을 하면서 사실 핵심은 뭐냐면 그 노래죠. 노래와 노래의 멜로디와 이제 가사가 되게 되는데 이거는 스릴러는 전혀 뮤직비디오 자체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그 시청자들의 혹은 팬들의 이제 노래나 가사보다 더 직접적인 뭐랄까 누리고자 하는 즐기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뮤직비디오 제작의 관행은 음악을 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노래를 파는 거예요. 파는 것이기 때문에 뮤비의 시각적 표현은 종속적인 기능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의 여러 아이돌 그룹이든 뭐 다른 나라 뭐 외국의 가수들도 마찬가지죠. 뭐 테일러 스위프트가 뭐 레논다 그러면 일단 뮤직비디오가 부차적인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종속된 게 아니죠. 노래에 종속된 것이 아니죠. 어찌 보면은 더 앞으로 전면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노래를 판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뮤비는 어디까지나 노래를 팔기 위한 마케팅의 매체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따라한 건 뭐냐면 그 전에 있었던 거는 TV나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광고가 있죠. 광고를 하는 방식의 어떤 테크닉이나 어떤 그런 미학적인 그런 패러다임을 그대로 따라 했었어요. 그런데 스릴러는 이러한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별도의 영화인 것처럼 근데 그 영화 같은 서사 구조에 너무나 눈길을 사로잡는 그 다음에 춤과 또 좀비 패러디물이라고 했잖아요. 기괴한 외모와 막 이런 것들이 복합되니까 눈을 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는 모든 음악이 이런 뮤직비디오 이 무렵에 이제 이후에 이제 90년대 이후에 뭐 이제 여러 가지 H.O.T를 포함하여 뭐 여러 가수들이 나올 때 항상 뮤직비디오가 함께 나옵니다. 지금 보면 유치하지만 나름대로 뭐 좀 서사 구조가 대단한 그런 뮤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마돈나도 그렇고 마이클 잭슨도 그렇고 뮤직비디오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가수가 뭐 예를 들면 뮤비를 낸다 그러면 트레일러를 내보낸다 뭐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스릴러 앨범은 앨범이에요. 앨범 자체가 빌보드 200에서 뭐 37주 동안 1위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선생님이 그래도 과거는 달리 방탄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앨범 차트인을 계속 하고 있다. 빌보드 200에 계속 이제 뭐 50위권 안에 계속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거기에 마이클 잭슨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방탄도 대단하죠. 다른 언어의 앨범으로. 근데 이제 아무리 미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앨범 차트에서 37주 동안 1위를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이고 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빌리 진, Beat It, Thriller, 뭐 The Girl Is Mine 뭐 이런 노래들이 모두 돌아가면서 핫백에 그 10위 안에 들었고
그 핫백의 10위 안에 싱글로 그 1위 안에 든다라고 하는 10위 안에 든다는 것이 더더욱 어렵죠. 그래서 그가 작사 작곡한 빌리진이 7주 동안 빌보드 핫백 1위를 하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비릿이 또 1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마무시한 거. 이런 일을 한 가수가 유일하게 비틀스인데 비틀스 이후에 마이클 잭슨이 처음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수가 1위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가수의 제일 대표곡을 1위로 막 팬들이 만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힘빨이 뭐 팬들도 뭐 스트리밍을 하거나 뭘 하는데 힘이 빠지잖아. 빠지다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곡이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은 물론 팬덤이 있어요. 강력한 팬덤이 있지만 80년대의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조직적인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없죠. 그냥 정말 좋아서 뭐 콘서트를 가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그 마이클 잭슨의 이 스릴러 앨범은 사실 그 이전에 마이클 잭슨의 앨범 크게 3개가 Off the Wall, 그 다음에 스릴러, 그 다음 Bad. 선생님은 Off the Wall은 없고, 이제 스릴러랑 Bad랑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이 앨범을 가지고 이제 80년대 초반에 이제 거의 그러니까 마돈나가 살짝 뒤에 나온 거죠. 거의 비슷한데 살짝 한 1, 2년 차이로 하면서 같이 이제 남성 최고의 아티스트, 여성 최고의 아티스트, 한 사람은 흑인, 한 사람은 백인 이렇게 움직여 나갔던 겁니다. 평론가들한테도 인정을 받아서 National Association of Recording Merchandiser에서 선정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앨범 3위 뭐 이렇게 됐고 뭐 그래미 어워드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됐죠. 2008년에 헌액이 되고 마이클 잭슨이 2009년에 이제 죽게 되는 건데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스릴러 뮤비가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을 그야말로 그 전에도 사실은 알다시피 여러분 잭슨 5라고 어릴 때부터 활동을 했잖아요. 그랬지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슈퍼스타 또 일종의 신화한 존재의 마이클 잭슨은 마돈나는 지금 살아있죠. 한갑 넘어서 살아있고 뭐 BTS랑 사진도 찍고 뭐 그랬지만 마이클 잭슨은 죽음으로써 신화가 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를 신화의 존재로 만들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바로 스릴러 뮤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제 MTV라고 해서 이제 음악 전문 채널이었죠. 여기서 흑인 음악을 배제한다는 게 80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암묵적 정책이었지만 잭슨의 스릴러 뮤비는 인종적 장벽을 무너뜨렸고 여러분들이 혹시 라이오넬 리치나 프린스를 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퀸시 존스, 스티비 원더 뭐 이런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를 누볐던 어마어마한 그런 가수들이죠. 흑인 가수들이에요. 뭐 프린스 같은 경우는 다 라이오넬 리치는 살아있고 프린스는 아마 죽었을 텐데 프린스는 키가 160도 안 되는 흑인 남자. 근데 이 사람도 약간 막 힐도 신고 독특한 80년대의 그런 어떤 영미 팝 음악이 약간 그런 어떤 인종적 그리고 어떤 젠더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공통적 목표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라이오넬 리치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수였지만 스타였지만 나름대로 이 당시에 보이지 않는 백인 방송국과 흑인 방송국이 나뉘어 있었는데 그러나 마이클 잭슨의 경우에는 크로스오버하면 모든 음악 방송에 나가는 선호하는 스타가 돼갔고 결과적으로 잭슨의 이런 활동은 그 이후 프린스와 같은 대형 흑인 스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었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스릴러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들었을 때는 훨씬 빌리진이나 비릿이 훨씬 더 좀 뭐랄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거는 나만의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앨범 명칭이며 대표곡인 그 스릴러가 마이클 잭슨을 대표하는 노래가 된 것은 뮤직비디오 덕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네스 세계 기록의 가장 성공적인 뮤직비디오로 이제 등재가 되었고요. 이거는 그 뭐 굳이 이름을 기억할 필요도 없지만 존 란디스라고 하는 어떤 이 사람이 런던의 늑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약간 이제 그 전형적인 늑대 인간이라든지 좀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영미권에서 선호하는 공포물 같은 거죠. 그걸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14분 길이의 좀비 패러디 뮤비를 만든 거예요. 뮤직비디오가 14분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예요, 영화. 그래 나중에 뮤직비디오인데 영화관에 예를 들면 무슨 뭐
뭐 퀸의 다큐라든지 BTS의 다큐, 뭐 콘서트 다큐 영상이 영화관에 걸리는 그런 게 아니라 뮤직비디오가 영화관에 상영이 되기까지 한 대단한 작품입니다. 꼭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 있으니까 한 번쯤 특히 뭐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 번쯤 볼만한 그런 볼만하죠. 마이클 잭슨의 춤만으로도 볼만합니다. 네, 그래서 자그마치 50만 달러나 그 당시 돈인데도 이제 전례 없이 영화관에서도 상영이 되었고, 너무 사람들이 막 이제 정말 충격을 받은 거죠. 충격을 받아서 뭐야 이렇게 되니까 MTV는 1시간에 2번씩 이 노래를 방송에 내보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MTV 최고의 흑인 아티스트이자 최초의 환영받는 흑인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 되기도 했어요. 네. 여기서 이제 프로듀스 퀸시 존스라고 하는 정말 이제 그 전설적인 프로듀서를 여러분들 좀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혹시 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생산자와 대중문화의 생산자와 생산 콘텐츠를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스타들을 보다 보면 자꾸 까먹게 되고 그 사람의 개인사나 음악적인 걸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게 되는데 우리 지금 생산자와 생산 콘텐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마돈나도 기억이 나죠. 마이클 잭슨의 성공 요인은 도대체 무엇이냐. The grain of voice라고 하는데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grain이라는 말 곡식? 뭐 알게 이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레인의 나무의 결이라는 뜻이 있는데 말하자면 목소리의 결. 사실 여러분들 뭐 맨이라든지 이런 마이클 잭슨이 11살 때 그 형제들하고 함께 잭슨 5 혹은 더 잭슨스 나중에 이름을 바꾸는데 어린 시절부터 이제 데뷔를 해서 활동을 했는데 정말 이제 어릴 때 불렀던 영화 사운드 트랙이었을 밴 같은 노래를 들으면 너무 목소리가 아름답습니다. 미려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마이클 잭슨은 춤도 춤이지만 이건 모두가 인정하는 정말 그 미려한 목소리. 그러니까 마치 그야말로 빈소년 합창단의 목소리 같은 그 목소리가 사실 성인이 되어서도 크게 바뀌지 않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성공 요인은 이것저것 할 거 없이 그래서 The Grain of Voice라고 해서 이거는 논문의 제목이에요. 로랑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철학가가 있죠. 그 사람이 The Grain of Voice라고 해서 그런 논문을 하나 썼어요. 마이클 잭슨의 성공 요인은 마이클 잭슨만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 또 그리고 성공적인 이미지 메이킹이 있죠. 여러분들은 마이클 잭슨이 뭐 예를 들어 할로윈데이 복장 같은 거 할 때 마이클 잭슨 복장은 뻔하죠. 뭐 약간 뭐 앞머리를 내리고 뭐 하얀 얼굴, 그 다음에 그 군복 같은 옷, 그 다음에 뭐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여성적인 메이크업. 자, 잭슨의 이미지에서 외적 이미지에 우리가 마돈나나 스테레오타입으로서의 그레이스 켈리나 머릴린 먼로 같은 경우를 봐도 어떤 외적인 이미지 메이킹이 있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역시 마이클 잭슨도 마돈나와 마찬가지로 스테레오 타입으로 정형화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80년대에는 정형화된 스테레오 타입의 어떤 이미지로 굳어지면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잭슨의 그 이미지 메이킹에서 특징적인 것은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외적 이미지인데 이 외적 이미지는 백반병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가 생물학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병하고 맞물려요. 이렇게 피부가 하얘지고 동시에 이제 또 성형과 함께 코의 모양도 바꾸고 이러면서 백인지향적인 글쎄요, 그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 이제 잭슨이 배드 앨범 내고 이제 지금 여기 스릴러 배드 앨범 그야말로 흑인의 모습 중에 아주 최고의 매력적인 모습? 그냥 선생님은 그런 느낌, 나의 주관적인. 네, 어쨌든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병을 떠나서 전형적인 흑인 소년의 이미지에서 인종적으로 결국은 흑인인지 백인인지 모호해지고 그리고 애시당초 그렇게 뭐 이렇게 막 남성적이고 우락부락한 그런 체형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성적으로도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성적인지 여성적인지 모호한 이미지로 변해가요. 그가 원했는지 마돈나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노렸지만 섹슈얼리티를 그런 식으로 몰고 갔지만 마이클 잭슨은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추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원래의 목소리의 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지가 변화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테레오타입으로 정형화되지는 못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결과적으로는 마돈나와는 달리 마돈나는 신화가 되지는 못했어요. 마돈나 피나미넌 대형 그야말로 좀 어마어마한 현상의 주인공은 되었죠. 단순 대형 스타를 넘어선. 그런데 마이클 잭슨은 살아있을 때부터 신화적 이미지가 이제 구성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습이 의도했건 의도했지 않건 일반적인 사람하고 너무 달라 보이잖아요. 백인인지 아닌지, 도대체 어떻게 보면 저 사람 뭐 게이야 아니야 뭐 이렇게 뭐 성적인 남성인 건 알고 있지만 성적 지향성이 이상한 거 아니야 등등. 근데 그런 모호함은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하는 것이 불가능한, 아니 아예 불필요한 단계에는 일종의 신화적 이미지에 이르게 만들어 버렸어요. 살아있을 때도. 그리고 미디어는 그런 잭슨의 모호함을 하나의 페르소나로 아예 고착시켜 버립니다. 사실 진짜 이 사람의 자아가 뭔지를 알 수 없지만 대중들에게 드러나는 스타 마이클 잭슨은 이런 페르소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 어린아이들하고 그 아동 성추행 문제가 결국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뭐 억울하다, 이거 뭐 누명 씌워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어찌되었건 간에 마이클 잭슨의 신화 작업은 피터팬 이미지, 자신의 그 성 안에서 나오지 않는 어린 시절에 남아있는 그런 구축에서 아주 그 신화적 피터팬이다, 신화적 이미지의 절정을 이루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것은 일종의 병리적 증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잭슨에 대해서 그 사람 왜 그래?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다가갈 수 없는 일반인이 아닌 뭔가 신화적 이미지로 구성되게 되는 거예요.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산자로서의 마이클 잭슨과 그의 컨텐츠, 여러분도 보다시피 물론 마이클 잭슨의 그 초기에는 어느 정도 대형 기획사와 제작사의 입김이 작용을 하지만 이제 세계의 앨범으로 큰 스타가 되면서 이렇게 큰 스타가 되면 자기 색깔을 창조주로서의,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문화에서 아티스트가 기획사와의 계약 관계 때문에 자신의 어떤 주체적인 창조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했지만, 물론 마이클 잭슨도 대중의 기호로 보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자신의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는데 훨씬 더 큰 이제 뭐랄까 바운더리가 이제 넓어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뭐 마이클 잭슨을 다 아는 듯 모르는 듯 하지만 뭐 몇 가지 그의 삶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면 1958년에 태어나서 이제 2009년에 죽었고, 뭐 당연히 팝의 황자고, 이 사람은 11살의 나이에 1970년대 자신의 형제인 친형제들 그룹이죠. 잭슨 5. 뭐 어릴 때 아버지한테 굉장히 아동 학대를 받았다, 뭐 그랬겠죠. 11살 먹은 애가 그룹 활동을 형들하고 하고 다닌다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친형제들이니까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도 알지만 그게 핏줄이 오히려 더 뭐랄까요,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지요. 네, 편치 않았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러다 보니 이런 배경들이, 이 사람 피터팬 증후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동에 대한 뭐 그런 것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1년 잭슨 5가 이제 회사를 결국하게 되는 그 이전에 이제 이미 이제 마이클 잭슨은 꽤 유명한 사람이 되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폴 맥카트니와 이제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와 이제 함께 있게 되는데, 그 사람한테 이제 작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음악적 영감의 영향을 받고, 스릴러 앨범 속에 들어가 있는 그 The Girl Is Mine이 폴 맥카트니와 함께 그런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비틀스 멤버인 폴 맥카트니, 사실 뭐 이제 이미 존 레논은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폴 맥카트니와 그런 교류를 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도 이제 스릴러 앨범에서 작곡 솜씨를 이제 발휘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든 거를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작사 작곡도 하는데, 춤도 너무 잘 추는데, 노래도 너무 잘 부르는데, 그러니까 신이 모든 것을 그에게 다 주었죠. 다 주었는데 인간적인 삶이 행복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이제 마이클 잭슨 주변에는 이제 모타운 레코드에 입사했을 때부터 영향을 줬던 대형 그 여가수인, 70년 대형 팝스타 여가수예요. 그러니까 마돈나 이전에 대형 흑인 여가수인 다이나 로스가 있어요. 다이나 로스, 그 다음에 스모키 러빈슨, 마빈 게이, 그리고 스티비 원더, 퀸시 존스 모두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타고난 천재성에다가 주변에 이제 엄청난 그런 그야말로 천재들의 영향을 받아서 더 큰 영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퀸시 존스라는 사람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앨범 작업이 이제 큰 빛을 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1979년에 한국에서는 이게 별로 유명하지 않죠. Up the Wall, 그 다음에 Thriller, 그 다음에 Bad. Bad가 이제 한국에서는 그 Bad의 그 자켓 사진이 앨범의 자켓 사진이 아주 유명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Up the Wall은 80년, 81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페이보릿 앨범이었고, 스릴러는 1984년에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앨범, 그 다음에 Bad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상업적 성공을, 뭐 너무나 상업적 성공은 어마어마해서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뭐 좀 알고 있는, 그렇죠? 약간 외모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왼쪽 스릴러를 낼 때만 해도 5년 상간인데요. 스릴러를 낼 때만 해도 흑인 청년, 매력적인 흑인 청년의 모습이고 살도 좀 덜 빠진 반면 87년에 매드를 내놓을 때만 해도 피부빛이 상당히 하얀색으로 변했고 코를 수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사실 이 매드 때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성형 부작용과 여러 가지 하면서 또 백반증이 가속화되고 그러면서 외모가 많이 안 좋아지게 되었던 그런 말년이 이제 그렇게 된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사실 이제 가만히 보면 마돈나와 마이클 잭슨의 생산자로서의 마돈나와 마이클 잭슨 그리고 컨텐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대형 제작사, 기획사, 그래서 이런 그 두 사람을 발굴을 하고, 그리고 MTV라고 하는 뮤직비디오를 또 음악 채널이라고 하는 전용 미디어에 출연, 그리고 그러면서 뮤직비디오라고 하는 음악을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으로 전환시키는 어떤 매체의 전환, 그리고 그러면서 컨텐츠의 변화, 이것이 결국 소비자들의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소비자들을 변화시키게 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앞서 대중문화의 속성과 소비자 팬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을 한류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기생충이나 BTS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다 보면 특히 BTS는 팬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류부터 얘기를 하니까 팬덤을 먼저 얘기를 했어요. 주체적 팬덤, 뭐 생비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은 원래 모든 시작이 우리가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서나 보면 처음에 소비자들은 사실은 어때요? 능동적 소비자보다는 이제 수동적 소비자였죠. 왜냐하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어떤 소통의 공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80년대만 하더라도 라디오에 뭐 편지도 보낼 수도 있고 TV에 뭐 시청자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90년대, 2000년대 이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뭐랄까요?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만큼 능동적이지는 않았죠. 능동적이지는 않지만 앨범을 구매한다든가 또 그리고 이들의 뭐 구체적인 활발히 활동하는 팬덤의 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산자와 생산의 콘텐츠에 어느 정도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마이클 잭슨이나 마돈나는 아주 놀라운 생산자이자 생산 콘텐츠를 만들어서 20세기 이후 후반 그리고 21세기 대중문화의 획기적인 패러다임을 이제 제안했던 그런 대형 스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아주 중요한 생산자와 생산 콘텐츠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여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나 길 잃고 헤맬까봐 현대 대중문화 패러다임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현대 대중문화 패러다임에서 생산자는 기획사와 아티스트가 되고 소비자는 팬, 청중, 시청자, 대중. 그러니까 매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름은 달라지지만 속성은 같죠. 그리고 대중문화의 컨텐츠는 음악, 영화, 드라마 뭐 얼마든지 더 있을 수도 있죠. 뮤지컬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만화도 있을 수 있고요. 웹툰도 있을 수 있고요. 더 많은 이 컨텐츠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전하는 미디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미디어가 무엇이냐. 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기호학에서 말하는 의사소통의 기본 구조의 변형이 생산자와 컨텐츠 그 다음에 소비자의 관계예요. 대중문화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하고 나도 지금 소통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같은 공간에서 소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되었던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 근데
유니디렉셔널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일방향적인 그런 소비자가 되고 있죠. 반면에 강의실일 때는 바이디렉션일 수도 있고 멀티디렉셔널일 수도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초기에 이 대중문화의 소통의 기본 구조는 일방향적이었고 소비자들은 생산자가 주는 생산자의 콘텐츠들을 수동적으로 수용을 했다면 점점 양방향적으로 이제는 다층적인 측면에서 소통을 함으로써 지난번에 전유, 재전유 이런 개념을 했잖아요. 팬덤의 전유, 재전유. 그래서 그 개념에 따른다면 팬덤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생산자들이 받아들여서 컨텐츠를 재생산하는 그런 과정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기획사와의 계약 관계에 따라서 아티스트의 주체적 창의성에는 차이가 생기겠죠. 뭐 당연하겠죠. 네. 스타와 스타덤의 존재는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생산하는 콘텐츠에 따라 팬과 팬덤에 선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이미지 조작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자들이 스타의 이미지를 조작하고 그에 따른 컨텐츠를 만든다고 해서 이게 성공의 보증수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동적인 소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20세기 초라 하더라도 결국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조작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대중문화의 팬과 팬덤은 오늘날에 와서는 당연히 수동적이지 않고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 미디어 혁명을 통한 뉴미디어 시대의 도래는 팬덤을 생기자. 아까 뭐 전유, 재전유 개념 다시 얘기했었잖아요. 그처럼 그 생산자이자 프로컨슈머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최근 한류의 확산 역시 유튜브나 트위터 등 뉴미디어의 강력한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되고요. 특히 이 뉴미디어, 핸드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노트북이나 이제 데스크탑하고도 또 다르죠. 데스크탑, 요즘 뭐 데스크탑 거의 데스크탑 안 팔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손안의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배웠었죠. 그러니까 TV가 오히려 연극은 눈앞에서 배우를 볼 수 있지만 무대와 객석 간의 물리적 거리를 극복이 안 되는데 TV는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가까이 가서 TV에 얼굴 가까이 대고 그 사람의 외모 하나하나를 다 보고 눈물 흘리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손안의 미디어를 통해 스타와의 거리를 극복하고 친밀감을 배가하면서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변화하고 재창조되게 되는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는 뒤에 그 BTS 분량이 많습니다만은 뭐 아는 얘기도 많고 하니까 이번 주 BTS에 대한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막 이랬겠지만 그렇게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네, 수고했습니다.